예,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 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켓나우 2부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대폭 완화한 모습이죠. 네. 때문에 미 증시 시원하게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건은 이 어떤 종목군들이 증시 패권을 쥐고 가느냐. 저는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게 했던 반도체가 될지, 그 가운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군이 될지 네. 냉철한 판단이 요해지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매크로 지표상으로 오늘 특히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던 거는 이 소매 판매가 예상 밖보다 훨씬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위축 우려감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결국 고용 불안인데 만약에 진짜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소매 판매가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고용이 좀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소매 판매가 확 좋아지니까 그렇다면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그럼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늘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를 했고 그게 지수의 상승으로도 나왔고 특히 그래도 역시 가장 이해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AI 관련주들, 이 빅테크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에 보면 반도체 관련주 네. 좋은 거 보면 그런 영향들이 그대로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 네. 중요합니다. 그 길 저희가 같이 걸어갈게요. 마켓나우 2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주요 이슈부터 궁금해지는데 짚어주시죠. 예, 보시죠. 예,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오늘 플러스 있는 섹터들이 많죠. 크게 보면 엠폭스, 진단키트, 그다음에 코로나19. 뭐 계속 요즘 이슈가 테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쪽 부분들이 여전히 오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전선하고 전력 설비 오늘도 괜찮고요. 반도체하고 HBM도 오늘 같이 좋습니다. 로봇 오랜만에 나왔고 마스크까지 하니까 오늘은 이 바이오 관련된 쪽이 마스크, 엠폭스, 진단키트, 코로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플러스권 버블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2차 전지도 나쁘지 않고요. 엔터가 오랜만에 플러스권 돌아서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태양광국 원전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태양광이 최근에 좀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네요. 아이폰도 오늘 이제 아이폰도 9월에 16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가장 오늘 상승 탄력이 좋은 엠폭스, 진단키트, 코로나19,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사는 일단 이거를 보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엠폭스 비상사태를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엠폭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WHO에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4일 날 중심으로 엠폭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국은 14일 날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또 이제 15일이 되겠습니다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13개의 나라에서 좀 엠폭스가 발생해서 번지고 있고 특히 콩고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15,000명을 넘고 사망자만 벌써 500명이 넘게 나타났다. 이래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WHO 얘기를 좀 들어보면 2022년에 그때 유행했었죠. 코로나 후반부에. 그때보다 더 확산 속도도 빠를 수 있고 더 치명률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담긴 그런 내용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엠폭스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코로나19 이런 쪽 관련주들과 굉장히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도,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빌리언스 이런 회사들. 캐스피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녹십자 MS도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진매트릭스도 17% 넘게 올라서 5,0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십자 MS, 진단시약, 진매트릭스, 진단제 개발회사. 그다음에 최근에 또 랩지노믹스라는 이 체외 진단, 그다음 유전자 분석 서비스하는 회사도 주가가 좀 급등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관련돼서 묶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초, 중등 고등학교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개학을 하니까 이 확산 속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우리 과거 이제 2020년대 그때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휴가도 갔다 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퍼질 수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좀 세우고 뭔가 대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개학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이 이슈는 이제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하고 전력설비 쪽 오늘도 강합니다. 전선 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선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딱히 어떤 뭐 그런 기사라든가 이슈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이 기사는 LS 에코 에너지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이제 나온 건데 전력 호황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유럽과 베트남 해저 케이블 본격 추진한다. 이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제 전력 설비 전선 업체들의 이제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미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고 뭐 북미는 확실하고요. 근데 북미만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쪽에서도 이 전력 설비, 전력 공급에 대한 전선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전선주하고 전력 설비들이 좀 좋은 건데요. 유럽도 뭐 똑같습니다. 미국이랑. 송배 전망이라든가 이런 전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기본 인프라도 거기도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을 계속해서 좀 발주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똑같은 이 전력 소비 문제, 이 전력 호황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럽 그렇고요.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지금 전 세계 그 공장 어떤 시설,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반도체나 이런 그 설비들이 지금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동남아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로 지금 이런 대규모 설비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 섬나라들이 많고 있다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큽니다. 특히 LS 에코노지 같은 LS 그룹 계열사들이 베트남에 아예 이 케이블 공장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증설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 동남아 이런 전력 설비 공급 관련돼서는 일종의 전진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전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뉴스라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은 보겠습니다. 예, KBI 메탈, H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진전기. 계속해서 다들 최근에 현대일렉트릭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요. 효성중공업도 좀 주춤하다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일진전기도 2% 넘게 올라가는 모습. KBI 메탈이 어쨌든 상승 탄력은 최근 들어서 보면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섹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5% 가까이 급등을 했고 또 엔비디아도 4% 넘게 급등을 했고 반도체, AI 관련주들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 때문에 오늘 HBM 쪽 어디 갔습니까? 밑에 내려갔네요. HBM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엔비디아가 4%나 급등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 이달 말 28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나왔었죠. TSMC 실적 나왔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폭스콘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장주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옆에와 같이 깊은 관계에 있는 이런 관련주들의 실적을 보니 얘네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 매출만 좋은 게 아니라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은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당연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동안의 반도체들이 AI 관련된 여러 수익성 우려라든가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등등들 때문에 많이 떨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는 살만하다. 고평가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좀 역시 좀 붙는 것 같고요. 결국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의 강세. 또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빅테크 관련주들의 강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STI, DIT,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DI 뭐 잘 아시는 것처럼 HBM 관련주들 그동안에 좀 부진하다가 오늘 다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뭐 여전히 그러니까 견조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 지난 8월 5일 이후에 이제 급락장에서 10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12만 9천 원, 13만 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불과 2주 사이에 30% 가까이 반등을 한 그런 거. 그만큼 이제 탄력이 있는 그러니까 매수에만 좀 살아 있으면 탄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주 사이에 주가가 25% 이상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떨어졌던 그런 삼성전자보다 그런 여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STI나 DIT 이런 관련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가서 보면 조금 전 상황과 이제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시장 오른 거 물론 이제 내일 하루 더 이제 이번 주로 봤을 때 내일 하루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내일 새벽에 이제 뭐 오늘만큼의 반등이 있을지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확실히 지난주에 그런 이 패닉 상태에 대한 그런 시장의 불안감.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어떤 마음이 좀 격해졌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멘탈이 조금 이제 안정이 돼 가는 측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도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주 상황의 그런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계속해서 이데일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시장이 조금 시원하게 올라줄 때 네. 뵙는 것 같네요. 그러면 상승 종목군에 있는 종목부터 네네. 살펴볼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상승 종목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네.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4%가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저항선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저항선을 살짝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장에서도 많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현재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추세선 저항선을 또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또 눌림목 자리가 온다면 한번 또 매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또 어딘지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위에 있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단기 약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8월 5일 날 밑으로 떨어지는 그 라인들을 한번 보셨는데 요 라인들은 또 이쪽 고점들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됐던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장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와서 조정을 줬지만 그 지지선을 딱 지지를 하고 끝난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오늘 갭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선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살짝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간다면 86,6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지금 현재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라인 같은 경우엔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이 추세 저항선을 한 번씩은 찍고 조정이 나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 자리를 올라탔을 경우엔 이
이 지점을 최저점 삼아서 위로 한번 다시 이렇게 올라가던 그림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86,000원 라인을 올라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올지, 이게 수요일 날 밑에 있는 지지선 찍었던 라인 77,300원 정도 되는 라인, 그 라인이 지금 오늘자 내일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상승으로 보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몰고 가시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였습니다. 86,000원 1차 저항선 라인을 일단 네.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저항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홀딩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까지 짚어주세요. 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저번에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 현재 위에는 단기 저항선, 연두색으로 표시된 라인은 단기 저항선입니다. 이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부터 보시면 밑에선 단기 저항선이었다가 뚫고 올라가면 또 지지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로 198,9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따라하기보다는 한번 조정 시에 나는 매수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라인이 큰 지지선이 되는데 181,5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지금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지지선은 여기 위쪽에서부터는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가 이쪽 라인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그 라인들입니다. 좀 큰 지지선이고요. 자, 매수점을 밑에서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 181,500원 라인에서 매수 한번 잡아본직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간다면 라인을 뚫어야 되는 라인이 206,000원입니다. 자, 206,000원 라인 이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 이쪽에서는 지선을 역할을 했지만 현재 올라오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저항선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거 좋은데,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라인이 어디냐면 이쪽 추세 지지선이었어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추세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구간이라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도 216,500원 요 라인을 뚫지 못하고 맞고 음봉으로 내려온다 치면 한번 물량을 많이 줄이셨다가 밑에서 다시 매도하신 물량만큼 매수를 다시 잡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님, 그러니까 현재 구간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 네네. 구간 접근보다는 다소 좀 조정이 나온 뒤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일봉 바로 위에 저항선이 네. 단기 저항선인데 그걸 찍고 떨어지면 또 속상하니까요.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네. 여쭤봤어요. SK하이닉스 가격적인 전략까지 네네.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 또 앞서 임종유 앵커께서 또 설명을 해줬던 전선 관련주들도 네. 눈에 띄거든요. 이쪽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전선 관련주가 갑자기 오르길래 또 다른 지표들을 살펴봤더니 24년 9월물 동 차트가 또 크게 올라갔더라고요. 자, 이 동 차트가 올라갔다는 선물 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구리 가격이 또 그만큼 또 크게 또 상승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비철금속이나 이쪽에 관련주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동 차트에 너무너무 예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동이 위에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위에 고점 라인에서 그 물건들을 잡아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동차트 선물 24년 9월물이 올라가면서 동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선물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온전선을 제가 한번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서는 이 파란색 라인,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자, 뚫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금 찍고 빠지는 라인에서는 매수를 보지 마시고
차라리 올라타면 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지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올라타고 지지선을 작용하고 올라갔지만 위에는 이 단기 저항선이 있어요. 파란색 단기 저항선. 아주 짧게 있는 거요? 네. 네. 요 저항선을 또 찍고 빠지는 그런 형국이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단기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정 시에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라인이 36,3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밑에 포진을 해 있어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이쪽 라인에선 계속 지지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계속 연결된 그 라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시에서는 이 밑에 있는 라인에서 연두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매매하실 때 깔끔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9,300원 라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단기 이 추세선을 봤더니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낫다. 39,300원 선 제시를 한 겁니다. 가온 전선 살펴봤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 종목은 추세가 어떨까요? 자, LS 일렉트릭.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살짝 뚫은 상태인데 오늘이 되게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요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일어났었죠. 요 추세선을 뚫고 나서 지지선 역할을 했다가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올라온 상황인데,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수요일 날에는 저항선을 뚫었다가 네. 그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인데, 빨간색이요? 네, 오늘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을 갭으로 올라서면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 19만 5천 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자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점까지는 다 매수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자 지금 시점부터 오늘 저점까지는 매수를 보셔도 괜찮은 게 위에 있는 저항선이 꽤 높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 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라인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그 라인을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봉상은 파란색 저항선 밑에 있기 때문에 찍으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저항 수치를 기억을 하시고 혹시나 뚫고 올라가서 다음 일봉으로 지지를 할 경우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고점하고 고점 라인도 이렇게 하나 설정을 해 놓으셔서 위에 있는 28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빨간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장의 저점과 이 갭이 얼마 크지 않아서 오늘장 저점부터는 조금 매수하는 관점을 네네네, 지켜봐도 맞습니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살펴봤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가 여전히 핫하네요. 핫하죠. 네, 너무 핫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게 주태영 네. 파트너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이 포진돼 있어서 네. 안 살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이 진 매트릭스나 녹시자 MS도 마찬가지겠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예. 자,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이제 오늘부터 계약을 하는데 예. 부모로서 이렇게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속출하고 있고요. 있어서요. 그리고 유아 환자들이 2.9%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네. 자, 그런 소식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이런 대책이 안 나오나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계속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뭐 기침이 걸렸으면 만약에 등교를 코로나 안 해도 확진이 되면 되는지. 등교를 안 해도 되는지 아직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진단 키트를 또 많이 사시거든요. 자,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랩지노믹스나 진매트릭스, 녹시자 MS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시겠죠. 자, 그렇다면 랩지노믹스를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눌린 자리가 어딘지 또 저항선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서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삼각처럼 삼아서 쭉 내려오고 있다가 이 밑에 있는 라인들에서 올라타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요 저항선은 저쪽 왼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저항선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는 6,150원에 포진을 해 있고요.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쭉 올라오면서 거진 100%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가 올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밑에 조정이 났을 때 매수를 보는 게 낫겠죠. 자, 이 매수 라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밑에서는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하던 라인이 쭉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이 4,07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제 생각에는 4,200원서부터 4,070원 정도 되는 라인까지는 오면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눌림목 매수 자리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은 또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손절 8% 이거 짧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100%를 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타면 무리하게 물 타시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손절을 짧게 보시고 위에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만끽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트 모습 보면 저도 그렇고 개인 네. 투자자분들도 네. 굉장히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차트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낫겠다. 네. 그 가격 라인이 4,200원 선에서 4,070원까지입니다. 이를 하회하면 과감히 손절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8% 정도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정보들이 대부분 조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진 매트릭스예요. 이게 주태영 파트너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구간에서?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100%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단기간 10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알려드리면서 이 종목 그 눌림목 매수 자리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4,000원서부터 4,000원 미만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크게 올라갔을 때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4,000원서부터 그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930원까지 찍고 나서 오늘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20%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종가 대비. 자, 그렇다면 지금 5,030원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고점 기준으로 5,2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매수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0% 이상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더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선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확실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은 일봉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8,6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요. 혹시나 밑에서 4,000원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면서 그 최소한의 익절 스탑을 거시고 대응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갔을 때 아주 큰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곳 더 볼게요. 녹십자 MS인데요. 이것도 차트 모습이 비슷한데 어떻게 네.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네. 지지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또 금요일 날 찍었었죠. 자, 금요일 날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제가 5,000원까지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00원을 딱 찍고 오늘 크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셔서 밑에 있는 5,000원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진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죠. 왜냐하면 6,600원이 상한가인데 오늘 6,58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30%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어디인가? 자, 상한가가 6,600원인데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6,670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가지냐 하면요. 오늘 혹시나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의 50%만 매도를 하시고요. 그 50%는
월요일장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30% 이상 무조건 지금 수익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에 개파락이 나와도 우리는 어차피 수익이고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갭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을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보면서 위에 어디까지 홀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 라인은 제가 금요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인데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 그 라인을 제가 두 개를 쳐드렸는데 거기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7,790원, 그러니까 한 7,8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저항선입니다. 혹시나 월요일 날 일봉이 생겼는데 갭상으로 올라가서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오늘은 저항선이지만 월요일은 지지선으로 바뀌거든요.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7,800원 정도 오면 전량 청산을 하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또 유독 관심을 더 봐도 좋을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오늘은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종목은 가스 관련주거든요. 예. 자, 한국가스공사나 뭐 이런 GSE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가스 관련주를 왜 또 주목을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했죠. 예, 네.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관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루스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럽 가스, 천연가스의 절반을 지금 수출 물량이 만약에 그 가스관이 파괴가 된다면 절반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천연가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20%나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뉴스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크루스크 지역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협상 카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어떤 협상 카드일까요? 자, 크림반도도 있을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7개월 동안 점령한 그 면적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동안 그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점령한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가장 큰 협상 카드가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더 침공을 한다면 가스관을 폭발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천연가스가 선물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장에서도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GSE 같은 이런 종목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제가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그대로 연결한 지금 동그라미 원을 보시면 되는데 고점을 그대로 연결하면 GSE는 저항선을 일단은 찍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에서 제가 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라인을 다시 찍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마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GSE를 가지고 나왔죠. 네. 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쪽에 연두색 지선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지선 라인들이 있고요. 자, 현재는 지금 살짝 찍으려고 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300원대 라인서부터 4,200원대 라인까지는 매수를 현재 시점에서 4,200원대 라인까지는 매수를 보셔서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서도 이 라인에서 한 번에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도전했던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내려온 라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침공하기 전이었죠.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GSE를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의 오늘의 픽은 가스 관련주 GSE였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산업, 정책 등 탁월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름이 깊은 카카오 그룹, 퇴로 끝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진행자가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은 바람 잘 날 없는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하죠. 카카오 그룹의 고난의 행군인데요. 그중 한 얘기, 카카오 그룹의 그 핀테크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얘기로 오늘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며칠간 이번 주 초였죠. 이번 주 초에 금융감독원 발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페이, 저도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정보를 해외로 빼돌렸다라는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고 자극적인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고 과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고 이게 카카오그룹의 전체적인 주가 상장사 4개가 있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스, 카카오뱅크 이렇게 4개의 상장사가 있는데요. 상장사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사실은 외환 관련 검사를 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인다 그러면 4주에서 6주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기간보다 거의 2배, 3배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는데요. 외국 그룹에, 외국 기업에 우리 카카오페이 개인 그 고객들의 정보를 유출시켰다라는 혐의를 금융감독원에서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관련 내용들이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거의 6년 전부터 6년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빼돌렸다라는 거죠. 제공한 고객 정보 수가 무려 4,045만 명. 우리 국민, 그러니까 누적 숫자니까 전체 우리 국민 인구 수에 그 육박할 정도의 숫자고요. 매일매일 발생한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달했기 때문에 제공 건수도 542억 건.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죠. 특히나 문제되는 게 제공된 정보라는 게 거래 내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 아이디, 카카오 계정이죠. 카카오 계정, 또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내역까지 다 유출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금감원이 발견한 적발한 이번에 혐의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번 그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문제의 카카오페이고요. 여기 알리페이죠.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핀테크 그룹인 엔트그룹의 핀테크 간편결제 자회사죠. 알리페이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알리페이는 주로 해외 결제 거래 서비스를 하죠. 중국에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데요.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제휴를 맺어서 알리페이를 통해서 알리페이의 해외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업무 제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족사끼리 서로 고객 정보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 정보를 왜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받아갔느냐? 따지고 보면 알리페이도 해외에서 애플이라는 앱스토어 서비스 사업자죠. 휴대폰도 판매하지만 앱스토어 그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죠.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서로 고객하고 결제하는 과정에 알리페이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NSF 스코어라고요. 일괄 결제 시스템 내에서 개인별 신용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물건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결제를 했을 때 그 물품 대금을 떼먹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알리페이가 그 신용 정보를 받기 위해서 한국 고객들의 고객 신용 정보를 받아갔다는 거죠. 받아가서 그 정보를 애플에 제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카카오페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 고객 정보가 중국 회사인 알리페이로도 유출이 됐고요. 미국 회사인 애플로도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적발한 금감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고객 정보를 해외로 중국이나 미국으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국외로 개인의 정보를 이전한다라는 동의를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가 고객들로부터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하고 애플에 고객 신용 정보를 넘겨줬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신용정보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독당국과 카카오페이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요. 금감원, 먼저 첫 번째,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또 알리페이가 애플에 본인들의 개인 고객 신용정보를 넘겼다라는 거죠. 자,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신용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카카오페이가 돈을 받고 알리페이나 애플에 자기들의 고객 신용정보를 넘긴 게 아니고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 신용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간 어떤 브릿지 역할로 알리페이가 위탁 업무를 했을 뿐이지 알리페이에 돈을 받고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법정에서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금감원, 자, 금감원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제공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 되는데 카카오 계정이라든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왜 제공했느냐.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암호화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인지 개개의 정보를 가지고 실제 그 개인의 이름이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 암호화를 통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 니들이 제공한 이 수많은 고객 신용 정보 때문에 그걸 잘못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알리페이나 애플이. 그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구입하고 떼먹을 만한 부정결제 탐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여기서 말하는 고객 정보 오남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만약 금감원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기관에 대한 경고라든지 매출액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카카오페이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검사 의견서를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절차상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 문제 제기.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조사한 금감원, 또 조사받은 카카오페이 입장은 서로 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최종 다툼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느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둘 간의 다툼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과 카카오페이가 굉장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만 해도 대출 업무도 하고요, 보험 업무도 하고 또 증권 거래 업무도 하고요. 카카오 증권이라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 서비스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금융감독당국이 규제를 받고요. 또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감독 당국과 이렇게 척을 세우다 보면, 척지다 보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신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 내에 지금 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감독 당국이 그런 괘씸죄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그룹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우려가 왜 나오느냐? 비단 이 한 건뿐만이 아니고요. 금융감독당국과 카카오그룹은 지속적인 충돌 양상을 그동안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이후에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먹튀했다라는 논란이 벌어졌을 때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페이를 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렸었고요. 실제 그 이후에 또 카카오그룹이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김범수
위원장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 그룹이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쪼개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감독 당국이 카카오 그룹을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또 가장 큰 현안, 최근 현안 중에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자회사가 역시 분식회계 의혹을 받으면서 감독 당국으로부터 계속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 그룹은 사사건건 지금 금융감독당국과 부닥치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그런 어떤 갈등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는데요. 금감원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검사 의견서, 니들이 이런 부분 적발이 됐어라는 의견서를 카카오페이에 보내지도 않고서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적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의 단독 보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금감원으로부터 공식 검사 의견서를 받은 바 없다. 지금까지 석 달 동안 검사를 하고서 아무 말 안 하고서는 왜 언론에 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카카오페이의 해명 보도 자료가 불편했던 금융감독원은 반나절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낼 정도로 양측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부닥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문제는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이다. 그래서 금감원이 엄격하게 제재해야 된다라고 촉구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정치권, 여당까지도 여기 이 논란에 참전해서 카카오페이를 궁지에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양상을 다 종합해 볼 때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이 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날 카카오페이 주가는 장 마감 무렵 장중에는 7% 가까이 폭락했었고요. 장 마감에는 5.6% 하락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심정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스 이런 다른 상장 자회사들이 가족사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카카오페이는 안정적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마저 악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그룹 전체적인 악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출, 보험, 증권 수익이 급반등하면서 내년이 되면 카카오페이 전사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악재를 맞으면서 카카오페이에도 투자 심리 관점에서 보면 좀 악재에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카카오 그룹을 좋아했던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계속 저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소액주주들, 개인미 투자자들이 지금 이탈하는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만 해도 지금 원래 그 역사상 고점이 17만 3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특히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이후에 주가는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전체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 그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들은 신통치 않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페이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만 해도 200만이 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79만, 1년 사이에 21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등졌다라는 거고요. 카카오뱅크 73만에서 63만으로 10만 정도가 빠졌고요. 카카오페이 30만에서 28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2만 명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카카오 4개 상장 가족사 소액주주들이 33만 명 가까이가 이탈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약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 그룹 전반적으로 굉장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카카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역대 최대 실적 매출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자체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 커머스, 뮤직, 또 스토리, AI 사업 전반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분기별, 부문별 카카오의 영업 수익
하고 전망치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입니다. 쭉 늘어나다가 최근 가파르게 꺾인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2분기에 이렇게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3, 4분기 전망은 조금씩 반등할 걸로 예상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 부분, 스토리, 뮤직, 또 게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는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톡비즈라든지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죠. 톡비즈라든지 포털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매출액은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성장률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쪽 보시면 전사입니다. 전사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증가율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증권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주력인 컨텐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양상, 그렇다면 그 카카오톡과 관련된 톡 비즈니스, 또 향후에 주목받는 신사업인 AI 관련 비즈니스가 살아나야만 카카오 그룹 전체적인 실적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카카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대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지금 구속된 이후에 경영쇄신위원장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이달 초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의 미래 성장의 핵심은 카카오톡 관련 톡 비즈니스와 AI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정리했고요. 나머지 비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카카오톡 관련 비즈니스, AI,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에 집중하겠다라고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성과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의 주가 반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카카오톡 역시 썩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카카오톡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광고, 커머스. 여기 광고는 카카오톡에 붙는 각종 광고 매출이고요. 커머스는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 이커머스 관련된 거죠.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광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좀 유지하다가 증가세가 둔화됐죠. 최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광고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커머스 부분이 늘어나야 될 텐데요. 커머스 부분 역시 지금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 매출액 그 증가율도 크게 높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서 카카오는 3분기 또는 4분기 중에 카카오톡 내에서 새로운 커머스 상품을 출시해서 커머스 부분의 매출을 확 늘리겠다라고 지금 예고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주요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국내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부분에서 하이퍼클로바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도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정신아 대표가 우리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은 네이버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약간 그 대화형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그 커뮤니티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화형 플랫폼 B2C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클로스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톡 관련 비즈니스 또 AI 관련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 전체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김범수 위원장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범수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 카카오뱅크가 결격 사유로 발생되면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사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거버넌스에 큰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확장 위주의 전략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전략으로 지금 경영 전략을 바꿨는데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거나 카카오 모빌리티를 IPO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 역시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의 전체적인 그 향후의 전망은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 결과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증권사들은 카카오 그룹의 그 4개의 상장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추면서 굉장히 신중한 투자 접근을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성공 가능성. 두 번째, 김범수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따른 그룹의 거버넌스 우려의 해소 가능성. 또 세 번째, 주주이익 환원 확대 가능성. 이 3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시면서 이 3가지 변수 중에 하나 또는 2가지 이상이라도 실현이 돼야만, 현실로 실현이 돼야만 주가는 유의미한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 다음 주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매주 금요일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좀 뎁스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인천 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가뜩이나 캐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이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좀 좋지는 않은데요. 물론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과연 더 악재가 될 거냐, 아니면 뭔가 반등의 계기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평론가님과 함께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나왔고요. 이제 뭐 캐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포비아란 말이 있고 공포스럽다는 얘기니 뭔가 분위기가 또 좀 변화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일단 처음으로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면 전기차 포비아 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포비아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가 됐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전기차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인간의 뇌라는 거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그게 생존 본능이죠. 네.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뭐 운전을 할 때 기존에 내연차들이 불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네, 쉽지 않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 뭐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그 불날 확률이 높으냐, 내연기관차가 불날 확률이 높으냐 그럼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불날 확률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밀도, 그러니까 동일 단위당 에너지가 어느 게 더 세냐? 그럼 내연기관의 그 가솔린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보다도 훨씬 에너지 그 밀도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그 어떤 화재로 인한 어떤 피해 뭐 이런 걸 갖다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참고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내연기관의 어떤 피해가 더 크다. 휘발유가 가령 뭐 불에 탄다는 가솔린이 불에 탄다는 발화성이 훨씬 더 크니까. 네. 그런 연기관이 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다 제쳐놓고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섬뜩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청라 화재 같은 경우가 아주 거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불난지에 불을 지핀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히 확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화재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그게 일반적인 전기차의 문제라는 거는 저는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 스프링클러 자체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일단 커진 건 확실한 커졌고, 거고. 예, 그건 맞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파라시스라는 배터리예요. 중국산. 그래서 뭐 나도 그거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좀 그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 그 유튜브 중에 그 테크 트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라시스가 갖고 있는 국제 특허가 45건? 뭐 이 정도예요. 많지 않네요. 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갖고 있냐? 2만 건 이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BMS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번 배터리 관리 현대자동차에서, 시스템. 예, 현대자동차에서 한다라는 거. 그 배터리의 어떤 안정성을 높이는 일단 BMS 시스템에 관련된 논문은 글로벌 특허 자체는 파라시스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벤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벤츠가 한 8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비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00건 이상.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350건 이상의 글로벌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업체도 아닌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벤츠 자체도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응이 완벽했느냐. 과거에 그 내연기관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명성 이거에 걸맞게 전동화를 준비했느냐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다가도 또 이상한 배터리를 썼다.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전기차에서도 불이 나면 안 되겠죠. 불이 나면 안 되는 거지만 전기차가 과연 그 불이 이렇게 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데서 전동화 100%에 거의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뭐 지난번에 네. 말씀하신 거 생각 기억나 보니까 97%까지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7월 달에 95%니까요.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이 나고 한다면은 이걸 갖던 그 자신들의 국가에 어떤 그 이득이 있기에 이런 걸 갖다가 강력히 추진하는 걸 갖다가 역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이 불안감의 기저에는 네. 잘 모르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낯선 거, 네네네. 익숙하지 네. 않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깔려 있는 거고 전기차라는 게 아직은 캐즘이라는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거는 대중화가 안 됐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런 예, 면에서 예, 역시 예.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포비아의 근원적인 원인이다. 근데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포비아로까지 갈 만한 그런 거는 엄밀하고 보면 아닐 수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봐야 오피니언을 된다는 거. 이뤄드리는데 언론들이 좀 더 팩트에 기반해서 네. 막연한 어떤 공포감을 갖다 그렇죠. 주기보다는 이런 사실들을 좀 적시해가지고 언론에도 내고 네.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좀 찜찜했었던 하면서 봐. 내가 전기차를 타는데 내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고 어느 제품인 거야. 사실 이거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모르고 깜깜이었는데 있었죠. 예. 이제 정부에서도 실명제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실명제 한다고 얘기도 앞서서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데 이미 다 우리 어디 거 쓴다 다 공개를 한 상태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 했습니다. 예. 벌써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좀 불투명하고 뭔가 찜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로 해소가 되는 그렇습니다. 뭐 소용있고 예, 예. 외양간 고치기라고는 네네네. 하지만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전기차 얘기를 조금 더 팩트에 네네. 기반해서 네네네. 면밀하게 좀 말씀을 네. 좀 들어보죠. 일단 지금 전기차가 네.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중국에서 지난번에 $10,000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1,300~4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BYD 전기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은 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전기차 보급 확산을 갖다가 사실은 전동화를 갖다가 추진시키는 데 명분을 갖다가 뭐 다른 사람들은 일부에서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인류의 대응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그럼요. 가격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네. 없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배터리, 그게 보통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배터리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2015년 정도를 갖다가 100이라고 봤을 때 네, 표가 좀 나오네요. 네, 2015년 정도를 저기 100이라고 봤을 때 저기 지금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네네네. 점들. 그게 2015년을 갖다가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100입니다. 100.
근데 지금 얼마까지 23년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그게 3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3분의 1로 가격이 70%가 떨어졌다는 70%가 내려왔대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또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저기 보시면은 그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급격하게 치솟은 선들. 그게 니켈하고 리튬 가격이에요. 아. 니켈하고 리튬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서도 배터리 배터리 가격은 가격은-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익 있게. 역설적으로는 저것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배터리 가격이 내려갔다는 걸 내려간다.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게 기준점이 그럼 100이었던 게 15년을 2015년, 시작했을 2015년의 때.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2024년 현재 한 30%,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3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니까 70% 떨어진 한 거다. 70% 정도까지는 그러네요.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배터리 가격이. 예, 여기는 뭐 이제 기술 발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팔리는 차의 전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를 따졌을 때 전기차의 65% 정도가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싸요. 예, 그래요? 예, 그런 그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역시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이미 내연기관차 어떤 수준 이상을 갖다가 넘어갔다. 그게 보조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포함해서겠죠. 해서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예. 있겠지만 저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녹색으로 진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전기차. 그게 이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가 더 싼 거예요. 더 싼 전기차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아. 그 비중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올라간다. 예. 지금 이제 그 진한 그 녹색 같은 선이 거의 70%에 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발매되는 전기차,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전기차의 한 70% 정도는 내연기관차보다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지금 거죠. 중국 사례가 저렇단 말씀인 네, 거잖아요. 중국 사례가 사실은 그런 거고 올 7월 달에 처음으로 그 다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전기차가 51%.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선이 파란 색깔 51%. 선. 네. 예. 그다음에 위에 회색 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게 내연기관차 비중입니다. 그게 49%로 줄었어요. 마침내 이게 크로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저렇게 된다면 중국은 이제 캐즘 상황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중국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저렇게 됐으면 벌써. 예, 사실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전동화를 막 밀어붙이다가 유럽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유럽도 이제 뭐 국가별로 좀 나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력을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전동화 흐름 자체가 약간씩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극우 정당들이 이제 발언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친환경 쪽 그 정당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좀 정치적인 그런 해석도 좀 네네네.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좀 중국만 놓고 보면은 신차 판매량에서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앞섰고 그렇죠. 올 7월 달에 앞선 거예요. 그리고 51대 49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그렇죠. 오히려 보조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싼 게 벌써 절반 이상이고 네. 그럼 중국만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뭐 캐즘이다, 전기차가 좀 어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드는데 이렇게 따지면 일단 중국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내연기관 쪽이 확실하게 이제 더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갔고 이제는 네네. 전기차가 완전히 기본적인 대중적인 운송 수단으로서는 내연기관차를 이제 압도했다, 우세하다 이렇게 완전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운송에 필요한 연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 7월 달 기준으로 한 4%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소위 말하는 휘발유, 경유 이런 게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전기차의 보급이 그만큼 늘어났기 늘어났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30년에는 거의 100% 수준의 전동화. 지금 노르웨이처럼 그렇게 가는 도시들이 있을 거다.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뭐 매연이 가득하고 이 안개가 쫙한 이런 도시들을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이 전동화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도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이런 어떤 도시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매년 봄마다 뭐 얘기하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진짜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일단은 그 자동차로 일한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네. 뭐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하니까요.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시진핑 수석이 했던 얘기도 그런 거고 이번에 그 삼중전회 때 했던 얘기도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투자라 무게 중심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 얘기를 한 걸 생각하면 네네네. 일단 중국만 놓고 보면 전기차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확장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예, 그렇게 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완전 선진국이라는 서구권에서 먼저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불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럼 이걸 왜 할 거라는 걸 갖다가 그럼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부분은 완전히 신사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미래산업 부분이고 마땅히 인류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여러 가지 당위성들이 사실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집중을 해서 중국은 키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치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이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안 가고 바로 QR 네네네. 카드로 하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단계 뛴 거죠. 네네네. 어차피 신용카드는 늦었으니.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전동, 그러니까 자동차도 내연기관은 이제 서구에 비해서는 너무 늦었고 뭐 빠르게 뭐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 그걸 아예 서구가 좀 늦은 전기차로 그냥 퀀텀 점프를 해서 그쪽을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미국은 최근에 우리 LG 엔솔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같이 합작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GM이랑 우리나라 LG 엔솔이랑 합작하는 공장도 있는데 이게 그 공장의 그 뭐랄까요 그 가동 시점도 늦춰지고 그다음에 설비 넣는 시기도 좀 늦춰지고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속도 조절을 갖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좀 둔화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참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전동화의 중국보다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늦춰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네. 사실 그림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그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신차에서 그 차지하는 그 전기차 비중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저기 예. 보시면은 1위가 노르웨이잖아요. 93%. 네,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밑에 있어요. 한 10% 정도 전동화를 갖다가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안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8%입니다. 이게 좀 네, 부끄러운 여기, 수준이지만. 예. 근데 이게 그 북미 기준으로 해서 한 10%를 넘었다는 건 일단은 의미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진행될 때 10%를 넘으면 그걸 갖다가 과거로 역대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와도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추세가 만들어진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북미 지역에서 뭐 캐즘 얘기해가지고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YOY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일부 뭐 그 자동차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전동화에 대한 미진한 게 대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 외에 가령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좀 그렇지만 기아 자동차는 많이 늘었고요. 예. 신차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북미 지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한 가지면 그 전에 미국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해리스, 트럼프 요거에 따른 뭐 약간 혼선이 좀 있어서 해리스가 되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그러니까 IRA가 살아 있고 그래서 갈 거고 트럼프가 되면 IRA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IRA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자동차 재고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내연기관으로 미국이 무슨 수로 자동차 왕국을 만들어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 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내연기관차 만들다가 다 망했다가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기업들인데 내연기관차로 어떻게 독일, 일본을 갖다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 자동차 패권을 쥐려고 하게 되면 전기차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기차밖에는. 그게 대세니까. 네, 그게 대세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눌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 그 중국을 갖다가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바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7일 날이죠. 공화당은 18명이 IRA 폐지에 반대한다는 걸 갖다 하원 의장한테 선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한테 손해다라.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의 어떤 성과를 갖다 잡아먹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 그래서 그 하원 의장한테 이미 공화당은 18명이 연대를 해가지고요 편지를 보냈고요. 뭐 민주당이 되면 말할 필요도 그렇죠. 없죠. 팀월즈 같은 경우는 강력한 EV 옹호론자 아닙니까? 네. 미네소타주의 골든스테이트, 캘리포니아에서 탄소 배출을 갖다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잖아요. 주별로 다르니까 미국은. 그걸 갖다가 중서부 지역에서 제일 처음 한 게 팀월즈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게 볼 때 사실은 미국에 누가 정권을 잡든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이미 그리고 시장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10%를 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그 퇴행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그러면 봐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은 미국에서도 계속 다시 투자가 좀 속도를 붙을 수 있는 네. 여지가 있고, 뭐 흔한 말로 태양광이니 풍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기조로 간다면 그거를 굳이 퇴행시킬 필요는 없을 거다.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나라 상황도 이제 네네네. 보겠습니다. 아까 8% 보급률 말씀을 하셔서 네네네. 지금 아까 그 막대 그래프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랐네요. 노르웨이는 네. 거의 90%대, 스웨덴도 60%대, 네. 중국이 근 40%대. 네. 우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사실은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물론 뭐 순위가 앞에는 아니지만 세계 3사 다 합치면은 상위권이고 네. 뭐 소재 업체들도 강한 회사들 되게 많이 있고 등등등. 네. 나름대로 우리도 인프라가 되게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안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터리는 세계 그렇죠. 유수의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뭐 저보다 나은 그 거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 유수의 배터리 기업들이 있고요.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EGMP라는 게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거라는 걸 갖다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다못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현대모비스에 배터리 시스템 그 어셈블리를 갖다가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려. 그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인데 이 전동화 이 비중은 굉장히 얕아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3년도죠. 167만 2천 대가 전체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13만 2천 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8% 정도예요. 약 8% 예.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상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양산 기술도 갖고 있고 좋은 완성차 기술도 갖고 전기차 기술도 갖고 있어 배터리 기술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그거는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에서 뭔가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더 빨리 그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해서 전동화 계획을 다른 나라에 적어도 뒤떨어지지는 않게끔 그렇죠. 전동화 계획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미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들어서 볼륨급 자동차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이 가능한. 가령 뭐 EV3라든지 싼 차, 예, 저가 뭐 차.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질 좋은 차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겠지만 이제까지는 사실 그 업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응이 좀 약간 미진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 보면 그런 차 가격이 싸진 것도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 또 하나 저는 보는 게 저도 그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의 충전 시설 이게 전국적으로 9만여 곳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우리는 뭐 그거에 비하면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장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땅 사이즈도 있긴 한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전기차 캐즘도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대중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려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문제라. 글쎄요. 그 충전 인프라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는 좀 미진하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데 전기차 쓰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대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앱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뭐 완전히 산재에 있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충전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네, 얘기네요. 충전 인프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충전 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렇죠. 애를 쓰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기차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졌네.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너무 높았다. 그게 이제 요번에 그 대중차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가 전기차 확산에 대한 어떤 노력들, 홍보라든지, 가령 뭐 그거는 전기차의 안전성이라든지 왜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약간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전기차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네네. 전기차 대중화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EV3 뭐 사전 예약 물량 자체만 해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뭐가 우수한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동안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써보면서 주변에 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차는 나도 전기차가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벤츠의 화재 사건 나는 그 것 화재 때문에. 사건이 나는 바람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약간 좀 주춤해진 측면은 있는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미 전동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은 결국은 이제 네네.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좀 네네. 투자 전략 짜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주라든가 소재주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 이게 뭐 테마성으로 뭐 전고체라든지 불이 좀 뭐 덜 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 어떤 관심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가령 뭐 BMS 시스템의 안정화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이런 쪽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유일하게 지금 사실 셀업체도 그렇고 소재업체들도 그 캐즘 구간을 맞아서 사실은 이 투자를 갖다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좀 주춤주춤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 섹터는 굉장히 캐파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해핵 섹터거든요. 전해핵 섹터. 전해핵 예, 섹터.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는 사실 이게 전기차 부품으로 배터리 부품으로 되면서 IRA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부터는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리튬 염이라든지 예. 아니면 첨가제들이 핵심 작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 핵심 작물도 FEOC에서 25년 내년부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그 주들, 가령 지금 전해액이 유일하게 캐파를 갖다 늘려나가고 있고,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리튬이나 각종 첨가제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래서 주식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전해액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까? 이런 전해액 관련된 우리가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전고체로 간다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걸리니까. 수 있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에서 쓰이게 되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가격을 당분간 갖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대중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공존을 하겠죠. 기존의 전해액을 기반으로 한 3원계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LFP하고 3원계가 공존하듯이 그렇죠. 그런 뜻식으로. 전고체가 이제 맡고 있는 마켓 어떤 쉐어가 있겠죠. 그 자체의 포지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령 뭐 굉장히 비싼 우리가 완전히 프리미엄급 자동차에 이게 이제 일단 아주 고급 자동차에는 일단 적용이 되겠지만 그게 뭐 중저가 모델까지 내려가지고 일반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봐야 그때까지는 되겠죠. 기존에 있는 그 액체로 된 이 그렇죠. 전해액이기에 계속해서 공존을 할 거니 그렇게 짧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까지 윤석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캐즘 상황에 있는 거기에다 화재 사건까지 나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우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풍력 발전에 중흥이가 온다. 피트 SK 오션 플랜트의 재킷을 입다입니다. 재킷이 저희 재킷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음 이의어를 좋아하는 저의 특성상 뭔가 그 했겠지를 예상하시겠죠. 많이 보신 분들은 재킷이 이제 해상 풍력에서 쓰이는 하부 구조물의 일종인데 SK 오션 플랜트가 최근에 주로 수주하는 제품인데 그냥 재킷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그 재킷을 입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 그게 재킷을 입는 것처럼 중요하잖아요. 저도 지금 재킷을 벗으면 이게 재킷을 맨날 바꿔 입잖아요. 재킷이 중요하니까 제가 바꿔 입겠죠. 그러니까 요 오션 플랜트의 재킷도 이
위에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킷을 입듯이 SK 오션 플랜트의 재킷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말장난을 쳐봤습니다. 자, 글로벌 풍력 발전에 중흥기가 온다. 자, 근데 풍력 발전에 중흥기가 온다면 풍력 발전 혼자만 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이용한 자연의 어떤 힘을 이용한 게 가장 좋잖아요. 이 사실 너무 만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드래곤볼 작가님이 그 별세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막 약간 옛날에 기리면서 뭐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원기옥이 이제 마지막에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잖아요. 그때 원기옥을 모을 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수파를 들고 세상에 뭐 자연의 뭐 물과 땅과 무슨 뭐 생물체와 모두 힘을 조금씩 다호해가지고 그걸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힘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발전에서는 뭐 수력, 풍력, 조력, 그렇죠? 또 뭐 있어요?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뭐 바이오매스, 가스,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지구인들의 어떤 선물이죠. 화성이나 목성이나 달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자연이 주는 이런 힘, 자연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걸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다시 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이제 리뉴어블 이 에너지라고 하는데 풍력 발전 하나만 이렇게 바람의 힘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태양의 힘, 바람의 힘, 조석 간만의 차의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야 되냐면 원기옥을 모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리 지금 삶도 원기옥을 모으지 않으면 원기옥 아까 말했잖아요.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끌어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쓰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지금 엔비디아가 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이유도 그 배경에 결국 그게 있는 거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쓴다. 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요르단이 조르단이라고 쓰니까 근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르단 또 축구 때문에 열받네. 졌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르단 국가보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위에 지금 세르비아, 아일랜드, 나이지리아가 1, 2, 3위가 있는데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써버리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전기를 많이 쓰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 열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 아니면 GPU 플러스 CPU 슈퍼칩이 대박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쓰는 전기가 조금만 더 쓰면은 이제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에서 쓰는 전기보다 더 써요. 이 국가가 쓰는 것보다 한 기업이 쓰는 전기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더하면 더하겠죠, 지금. 이 뒤에는 지금 이 요르단 밑에는 아이슬란드, 가나, 푸에르토리코죠. 항상 발음이 어려워요.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메타가 등장합니다. 이제 애플도 있고요. 이 지금 애플, 메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다 데이터 센터 확장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다 돈 버는 데는 틀리죠. 애플은 휴대폰 팔아서, 테슬라는 차 팔아서, 메타는 플랫폼 거기서 수익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데이터 센터의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헤게모니가 주어져요. 헤게모니 카르텔이. 그렇기 때문에 메타도 좀 있으면 이제 크로아티아를 제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하루 종일 쓰는 모든 전기량보다 이 지금 메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떤 수단으로든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 원자력으로 채워 넣든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 넣든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특히 이제 거기서 1등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상황인데 2020년에서 2023년을 왔는데 3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쓰는 전기량이 2배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계속 늘겠죠. 지금 어마어마한 여기 보시면은 GPT-4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챗 GPT-4 얘를 계속 학습을 얘가 지금 계속 저기가 진화되고 있잖아요. 다음 단계의 GPT-4가 나오고 있잖아요. 얘를 학습시키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선주, 전력주들이 오르는 이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파르기는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몇 개 국가를 다 제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인공지능이 진화되면 진화할수록 인간이 쓰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쓰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것들로 얼마나 저기를 하고 있나. 여기 보면 윈드 앤 솔라,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나 묶고요. 여기 하이드로, 바이오놀로지, 그리고 나머지 리뉴어블,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인데, 자, 여기서 브라질이 되게 조금 특이할 만한데, 하이드로, 이 수력이, 자, 브라질은 폭포가 많잖아요. 브라질은 수력으로 60%를 충당해요. 야, 이것만 보면은, 야, 이거 수력, 거기다가 2등도 보세요. 2등이 캐나다인데 수력으로 58%예요. 이런 나라들은 수력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수력을 아무 나라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천연 자원이 준 선물이에요. 캐나다나 브라질은 이 폭포를 이용해서 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다른 나라는 무조건 다 수력으로 하면 좋잖아요. 물로 하면은 뭐 무슨 공해 오염도 없고 뭐 그런 건 있죠. 댐을 만들어서 옆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 뭐 지느러미가 뭐 적이 된대요. 위에서 너무 높은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옆에 사는 물고기들의 지느러미가 망가져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온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다른 어떤 석탄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피해받는 것보다는 적으니까 어쨌든 수력으로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랑 굉장히 약간 이 에너지 정책에서 적대적이잖아요.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39% 씁니다. 여기는 뭐 독일은 사실 그렇죠. 수력을 이용할 만한 곳이 없어요. 이거 조금해요. 그리고 보면은 영국, EU, 이태리, 터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중국도 많이 씁니다. 중국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 이렇게 해서 29. 뭐 이번에 산샤댐인가요? 뭐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데 산샤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저기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가 브라질인데 1위 뭐가 1위냐? 이 넌 리뉴어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것이 적은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브라질은 11%밖에 없어요. 브라질은 천연자원 갖고 진짜 이걸 전기로 만드는 거고 중국을 보시면은 거의 70%가 지금 화석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갈 길이 멀죠. 맨날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이러니까. 자, 독일조차도 보세요. 독일도 48%, 절반이 아직도 유럽에서 제일 친환경 정책을 편다는 독일조차도 50%가 아직 화석 연료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꾸려면은 한참 걸리죠.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주로 하잖아요. 74%가 무려 신재생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양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조금 심각하거든요. 뭐 우리 뭐 주변에서는 언론에서 보면은 막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 무슨 수력 발전 뭐 태양광 야 되게 엄청 많이 하는 거 같잖아요. 맨날 막 태양광 풍력끼리 싸우고 풍력 원자력끼리 싸우고 무슨 산이 다 깎이고 근데 화석 연료가 91%예요. 우리나라는. 아니 아직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게 10%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무슨 신재생 에너지가 무슨 뭐 바람이 뭐 저기 무슨 해변가를 뭐 해치고 무슨 산을 다 깎아서 민둥산이 되고 거의 버는 게 없습니다. 그걸 쓰는 게 없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한국은 갈 길이 엄청 멀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거 수력은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풍력을 보도록 하죠. 윈드. 풍력은 육지와 바다의 높은 높이에 장착된 대형 로터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이게 블레이드죠. 이게 옆에서 봐서 그런데 엄청 큰 게 돌아가는 거죠. 바람에 의해 생성되는 운동 에너지를 포착을 해가지고 바람이 여기 블레이드를 가로질러 가면 블레이드 한쪽에 공기의 압력이 감소해서 압력 차이가 납니다. 압력 차이가 나는데 그때 리프트라고 하는 힘이 블레이드를 아래로 당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와서 압력 차이로 돌아가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풍력 에너지는 어쨌든 자연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생산을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열이나 수력 발전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SK 오션 플랜트 오늘의 주인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SK 오션 플랜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내용. 이 블레이드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날개는 SK 오션 플랜트의 주 아이템이 아니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이 밑에 하부 구조물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건 고정식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이니까 어딘가 지반이 있어야겠죠. 지반에 박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먼 바다에서 여기 박히지 못하는 곳에서는 안 되겠죠. 고정식인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제가 재킷한 게 이겁니다. 재킷, 트라이포트, 모노파일. 요게 이제 주력인데 이 중에 재킷이라고 불리는 거는 특성이 우리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보듯이 이렇게 약간 산발이식으로 생겼고 X자 이런 형태가 있죠.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SK 에코 플랜트로 편입이 되면서 이 그 어떤 소비자들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거기 만드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드론으로 찍어서 유튜브 플랫 저기를 해놨더라고요. 컨텐츠로. 근데 이게 재킷 한 기가 아파트 30층짜리입니다. 아파트 30층 높이로는 100m가량 돼요. 이게. 그리고 무게는 A380이죠. 프랑스의 에어버스사의 A380 항공기 8대 무게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간단히 무슨 장난감식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만들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손에 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켓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주로 한다. 자, 이제 부유식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먼 바다로 가면은 더 이상 땅에 꽂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플로터식으로 띄운다는 의미죠. 이렇게 둥둥 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이죠. 요 바람개비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SK 오션 플랜트 요거 밑에 이거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기 줄이 있다고 이게 무슨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해파리식으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게. 요런 거를 지금 커버하고 있다. 플로팅이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가면 띄우는 플로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SK 오션 플랜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계약을 하나 보니까 최근 그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42.5%짜리 어마어마한 게 나왔죠. 대만에 나왔습니다. 대만의 팽마이오 윈드 파워 코퍼레이션을 계약 상대로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서플라이 인터내셔널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자켓.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모양 그거를 수주한 겁니다. 자켓을 수주했고요. 대수는 여기 나와 있나요? 대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52기입니다. 그 아파트 100m가량 되는 거 에어버스사의 8대 항공기의 무게가 그게 52기를 수주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도 나옵니다. 이 IR 자료인데 IR 자료도 대만 해상풍력 추진 일정 및 수주 계획 이거를 제일 1번으로 어펜덱스 1번 부록 1번 부록입니다. 부록 1번에나 해놨어요. 스테이지 1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26년에서 27년이죠. 여기서 아까 전에 포모사 3, 포모사 4에 이어서 팽마지오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요 팽마지오 거를 따낸 거죠. 그전에도 대만 거 2개를 따냈고요. 팽마지오 여기서 자킷 52기를 또 수주한 겁니다. 앞으로 이 스테이지 2, 3 쭉 있고 페이지 2가 또 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처럼 32년, 35년까지 이 대만의 해상풍력에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 로드맵을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심이 대만 해상풍력 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35년 페이지 2까지 여기 있는데 라운드 3 페이지 1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발표될 건데 아마 여기서 뭔가 대만의 해상풍력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요 정책의 변화가 있다. 이 부분까지 지금 노리고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 자, 일본도 있습니다만 대만이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대만에서 뽑아낸 지금 자켓 최근 매출액의 45%에 해당되는 저 계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지금 이 SK 오션 플랜트가 하는 게 기초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지금 너 공부해야 돼. 너 지금 기초 안 잡으면 나중에 수능에서 한 문제도 못 푼다. 이러죠? 맞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네, 8월 16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금을 굴리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3F 보고서라고 하더군요. 그게 이제 어제 공개가 돼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 대가들 워렌 버핏, 빌 에크먼, 드러켄밀러, 스탠리 뭐 이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투자하실 때 뭔가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들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렌 버핏입니다. 신규 매수한 종목은 울타 뷰티, 헤이코, 추가 매수한 종목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다음에 보험사 처부,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미디어 업체죠. 시리우스 MX 홀딩스 이런 데를 추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매도한 거 애플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캐피탈 원 파이낸셜, 그다음에 쉐브론, 파라마운트 글로벌,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이런 데들을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울타 뷰티는 뭐 미국판 올리브영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 화장품 업체들 이렇게 약간 유통을 대행해주는 그런 편집샵 같은 이제 그런 데가 되고 뭐 비단 그렇게 화장품 파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미용기기님 등등 이런 것까지는 좀 더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장품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한테도 뭐 좀가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뭐 좀 더 관심이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헤이코는 살펴보니까 항공기 부품 제조회사입니다. 여기도 좀 지분을 2억 4천만 달러치를 추가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버크셔에서의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 표 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대폭 늘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2분기에 주식을 772억 달러치나 팔았습니다. 반면에 산 금액은 11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주식을 많이 팔고 산 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이제 16억 달러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울타뷰티나 헤이코 정도, 그다음에 추가 매수한 몇 가지 종목들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이제 2,769억 달러, 우리 돈 건 377조 원에 달하게 됐다. 이렇게 현금 보유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은 1년 미만 미국 국채를 322조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이라는 건 황금성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종목만 있다면 다 뭐 매도를 해서 채권을 팔아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늘 수 있겠다 이런 준비를 버크셔에서의 워렌 버핏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탠리 드래켄밀러의 2분기 포트폴리오도 보면 이렇게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좀 종합을 좀 해 보면은 추가 매수 3개, 신규 매수 19개, 그 다음에 보유 물량을 갖고 있던 걸 다 팔아버린 전량 매도 종목이 28개 종목이나 됩니다. 좀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이동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 크게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코어 히어런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레이저 광학 기업이라고요. 2억 6천만 달러치를 샀고요.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킨더 모건이라는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천연가스 관련된 회사입니다. 천연가스 인프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신규로 2억 9천만 달러, 2.98% 신규로 지분을 좀 매입을 하는 약 한 1억 3천만 달러치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154만 주를 매도를 해서 이제는 포트에서 비중이 3% 중반에서 0.9%, 1% 미만으로 좀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대부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드러켄밀러 역시 2분기에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주식 대 현금의 비중이 7대 3 정도까지 현금 비중을 30%까지 비중을 늘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빌 에크먼.
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특징이 이 빌 에크먼은 원래 주식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서너 개 정도 가져가는데요. 이번에도 특징적인 게 나이키를 300만 주나 사들였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빌 에크먼이 나이키가 저가일 때 사서 1억 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팔았던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차원인지 나이키 주가가 70달러 중반대까지 뚝 떨어진 상황에서 300만 주나 대거 매수를 하면서 역시 또 마찬가지 전략을 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은 알파벳 A, 구글이 들어있는 지주회사죠. 알파벳 A를 16% 비중을 줄였고 치폴레 같은 경우 사실 치폴레 때문에 빌 에크먼이 굉장히 더 유명해졌는데 치폴레도 22% 비중을 좀 줄여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마이클 버리라고 이 사람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해서 역발상 투자를 해서 굉장히 대박을 냈던 그런 사람이죠. 되게 하여간 독특한 사람입니다.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남들 다 기피하는 중국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제이드닷컴, 진동닷컴이라고 하죠. 이 세 회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반면에 마이클 버리 1분기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금실물 투자 펀드인 PHYS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한 분기 만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올 상반기에 금값이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금값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죠. 경기 위축이 되면 이런 등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 투자 펀드를 다 매도를 하고 다 중국 종목들을 좀 올인을 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표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전체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게 좀 논리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까지 좀 참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분기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 중에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딱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애플은 팔았습니다. 5.9%나 지분을 팔았고요. 이거는 역시 2분기 애플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이해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5% 후반대, 6% 가까이 다 추가 매수했고요. 아마존도 추가 매수를 했고 PBUS라고 하는 거는 ETF 상품인데 이게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입니다. S&P 500이랑 그 SPY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 많이 아마 갖고 계신 게 SPY, 스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거랑 거의 뭐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PBUS를 1분기 때 많이 샀던 거를 2분기 때 좀 비중을 줄이는 4.5%를 매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애플을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매각한 거는 아무래도 좀 워렌 버핏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비슷하게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빌 멜린다 재산 같은 이런 다른 운용사들이 투자 회사들이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늘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도 딴 데는 좀 팔았는데 추가 매수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들이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투자 대가들의 이제 특징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워렌 버핏은 소비재, 그다음에 에너지, 보험 이쪽에 주로 신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현금 비중 확대했다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드러켄밀러는 천연가스 등 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역시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회사를 좀 샀습니다. 빌 에크먼은 이제 나이키 저가 매수했다는 말씀드렸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캐나다 회사, 캐나다 금융회사를 하나 추가 좀 매수를 했고요. 마이클 버리는 이제 중국에 집중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좀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비를 해서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 관련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전력 설비 이런 쪽에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부동산 같은 관련주들,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필립 모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빅테크들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자 보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가들은 경기 둔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 1분기 때 아르헨티나 주식을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쑥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때 강하게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난 이런 데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대가들보다 드러켄밀러가 주로 좀 투자하는 방식인데 드러켄밀러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까지 늘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좀 축소하고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2분기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게 투자 대가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요. 네. 우리 시장으로 보면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거든요.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성장이라든지 물가 이런 네.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분기별 전망이 처음으로 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실마리가 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앵커 브리핑 내용과도 함께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